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죠. 매주 금요일에 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많이들 보도를 했는데 30%대인 거는 맞죠. 그런데 30%입니다. 30%. 그냥. 30%대라고 하면 30부터 39까지가 30%대인데 이게 이제 조사한 게 10월 25일부터 25, 26, 27 사흘간 조사했죠.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62%, 어느 쪽도 아니다가 3%, 응답 거절이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하면 긍정, 부정 각각 긍정은 3%포인트, 부정은 3%포인트 이렇게 상승 하락 이렇게 된 건데, 자, 9월 3주차에 33%를 기록했고 4주차에 28%로 정말 급전직하했죠. 그래서 계속 20%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겨우 10월 4주차 10월 말에 이제 30%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미는 10월 1주차부터 연속으로 하락세였던 게 멈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긍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방 안보 뭐 이런 게 10%.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뭐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공정정의 원칙 뭐 9%.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8%, 부정부패 비리척결 5%,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5%,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부정부패 비리척결에 또 이재명 대표 주변 수사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부정평가의 이유는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16%,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 이게 11%, 외교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독단적 일방적이다 6%, 소통 미흡 6%, 인사 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취임 초하고 비교를 하면요. 취임 초가 이제 5월 둘째 주죠. 이때는 긍정이 52, 부정이 37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취임 초의 기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러나 이때는 3월 9일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아쉬움 같은 거를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좀 미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이 기대를 높일 수는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차피 5년이 맡겨졌으니까 잘하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뭐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기대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YS 같은 경우 뭐 80%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던 이유가 YS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비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기대를 반영한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 자, 윤석열 정부 5년간 내가 뭘 하겠다. 사실 이거의 책임 문제는요, 물론 뭐 윤 대통령이 가장 크게 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인수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공약 중에 버려야 할 거, 그 다음에 지킬 것 이런 것들을 쫙 가려서 미래 비전을 내세우고 그걸 윤 대통령이 채택을 해서 처음에 초반부터 뭐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기대를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초반에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 물론 미래 비전 제시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정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뭐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그러면 이것도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인사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인사국면에서 뭐 여기저기 검찰 출신들 뭐 발탁해서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금감원장에도 검사 출신, 뭐 이러기에다가 대통령실에 또 검찰 출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틈새를 노려서 검찰공화국 공격을 퍼붓는데 그게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인사가 뭐 4% 뭐 이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본 원인이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5월 둘째 주 이렇게 됐고요. 6월 달에 들어서 6월 말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원래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요, 당연히 지지율이 4 내지 5%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토 정상회담 때는 엉뚱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냥 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현지 답사를 갔다 왔다. 갔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시 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 농단급입니다. 농단급. 이런 민주당의 주장, 이게 먹히는 거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이 해명도 말이 안 되죠. 뭐 빌렸다? 글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토 정상회담의 성과, 이걸 완전히 뭉개버린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갔죠. 긍정이 43. 이게 6월 말 나토 정상회담 직후입니다. 부정이 42. 사실상 똑같아진 겁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 그리고 나서 7월 달부터 급전직하를 합니다. 그때는 이때가 이제 각종 뭐 장관 인사, 뭐 보건복지부 장관 논란, 교육부 장관 논란, 이런 것들이 있던 때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율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인가요?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거의 만취 상태. 물론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게 돼서 죄송한데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뭐가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던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됐다. 이것이 7월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그러나 그거는 물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나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 문제로 같이 이렇게 엮여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죠. 많은 유권자들, 많은 국민들의 그냥 뇌리 속에는 인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중심에 검사 출신이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빨리 털어내야 되거든요. 자,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어제 발표 중에 부정평가의 첫 번째인데, 저는 이건 민주당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죠. 근데 민주당이 자꾸, 자, 경제 민생은 살피지 않고 이재명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민주당의 프레임이 일반 국민들한테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먹히니까 이게 지지율이 반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 비상경제회의 뭐 이것도 공개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반전의 기류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근본 원인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저는 어제 갤럽 조사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이 이런 겁니다. 왜 긍정 몇 퍼센트, 부정 몇 퍼센트 이렇게 되면은 자, 긍정을 보인 사람들 그렇게 분류도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많고 부정 평가가 많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직업별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갤럽 기준으로는 뭐냐면 사무 관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무 관리 이게 화이트 칼라 계층이거든요. 여기에서 긍정은 20%밖에 안 됩니다. 부정 74%입니다. 무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화이트 칼라 계층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많이 배웠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사람들한테서 윤 대통령은 완전히 아웃이다. 거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느냐? 정말 윤 대통령이 뭐 무지해서 그러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자, 국정원 기조실장 전임 조상준 실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이걸 보고 제 주변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또 검사야? 또 검사야. 또 검사입니다. 또 검사. 거기다가 어제와 그저께 또 화제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7월 달에 했는데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1위다. 압도적 1위다. 물론 이원모 그 인사비서관의 재산은 대부분 뭐 부인 쪽의 재산이라고 하죠. 부인이 뭐 유명 한방병원 그 병원장의 딸이다, 오너의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불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불법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다 합법적으로 모은 재산이고 그런 부인을 얻어서 재산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정서법에는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국민정서법. 그게 왜 그렇죠? 이걸 보고서 검사 출신들 그렇게 많은데 또 거기에 또 재산 공개 1등도 또 검사야. 또 검사야, 또 검사야. 이런 부분이 국민의 정서를 거스른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재산 공개를 처음 했습니다. 이때 차관급 공직자 중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정성진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62억 5천만 원. 정성진 중수부장 옷 벗었습니다. 왜? 불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성진 중수부장도 대부분 다 상속재산입니다. 세금 다 냈죠? 그런데도 옷을 벗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YS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정서상 대검 중수부에서 남의 비리 이런 걸 수사하는 그 리더가 차관급 중에 재산이 제일 많다? 이건 곤란해.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정서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의 조직, 인사, 예산, 뭐 국정원의 사실상 초실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누굴 임명했죠? 김기섭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여기 신라호텔 상무 출신입니다. 국정원 뭐 그 내부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임명했습니다. DJ 이강래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DJ의 신복이죠. DJ가 92년 대선에서 지고 영국에 가서 뭐 사실상의 망명 생활을 할 때 뒷바라지 한 사람이 이강래 전 의원이죠.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자기 신복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신복이 검사밖에 없냐. 그런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검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와 검사 출신이
압도적 재산 1위 뭐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그 윤 대통령 부정평가의 이유는 검사 출신을 많이 챙기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의 분석이 그렇다는 거죠.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또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아, 윤 대통령은 인사 철학을 전혀 바꾸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의 전환점, 이거는 당분간 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만 잡아넣으면 지지율 폭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잡아넣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뭐냐면 그야 뭐 사필 규정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지지율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제가 아마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10%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10%면 40%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지율 40%? 그거 거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47% 훨씬 넘었습니다. 그거는 넘겨야 내후년 총선에서 과반을 노려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뭐 사법 처리 이것만 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충분히 과거 대선 때 국면 그 즈음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제 판단과 많이 차이가 있다. 진짜 대통령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또는 검찰 출신을 당장 줄이면 지지율이 훨씬 올라갈 거고요. 당장 줄이기 어려우면 이렇게 검사 출신 임명했던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감동을 국민에게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그렇게 바꿔가는 방법도 있다. 결국 요체는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는 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자, 그렇게 되면 그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기는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는 앞으로 함께 지켜보시고요. 지금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전환점. 어디서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또 홍보수석실 이런 곳에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몇 달째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 전환점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